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노년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두 마리 괴물, 바로 스트레스와 외로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해요. 흔히 나이가 들면 만사가 귀찮아지고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말씀하시지만요. 사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 하는 뜨거운 열망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갈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찾아오는 외로움은 단순히 쓸쓸한 기분을 넘어 우리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치명적인 독이 되기도 하죠. 영국과 일본 정부가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하며 이 문제에 사활을 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독을 해독하고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온을 되찾아드리는 구체적인 기술들을 전해드릴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아이러니한 구석이 많죠? 젊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숨이 막힐 것 같아 스트레스를 호소하다가도요. 막상 나이가 들어 혼자가 되면 견딜 수 없는 외로움에 몸서리치곤 하니까요.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삶을 스트레스로 시작해서 외로움으로 귀결되는 여정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치열하게 부딪히며 스트레스를 견뎌내지만요.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하고 관계가 정리되면 결국 외로움이라는 거대한 벽을 마주하게 된다는 뜻이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스트레스와 외로움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스트레스는 주로 만나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만나야 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압박이에요. 반대로 외로움은 만나고 싶은 사람이나 연결되고 싶은 대상이 내 곁에 없을 때 느끼는 결핍의 고통이죠. 즉 스트레스는 관계의 과부에서 오고 외로움은 관계의 단절에서 옵니다. 이 두 감정은 노년의 삶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전문가들은 한국을 대표적인 스트레스 중심 사회로 보고요. 일본을 외로움 중심 사회로 분류하곤 합니다. 일본은 개인의 영역을 철저히 지키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문화가 강해서 타인과의 선을 넘지 않죠. 그만큼 질서는 유지되지만 개인은 고립되기 쉽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떤가요? 우리는 흔히 스스로를 정기 많은 민족이라 부르기도 하죠. 좋게 말하면 유대감이 강한 거고 냉정하게 말하면 타인의 삶에 너무 깊숙이 개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남의 시선을 신경 써야 하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뜨거운 관계 맺기가 한국 노인들을 외로움으로부터 보호해온 측면도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최근 지표를 보면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요.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요. 그 이면에는 홀로 남겨진 노인들의 고통이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스트레스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살인자가 바로 외로움이라는 사실이에요. 스트레스는 주변에 사람이 있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거나 사회적 지지를 받으며 해소할 구멍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주변에 사람이 아예 없는 상태를 전제로 하죠. 관리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막혀버린 겁니다. 실제로 2025년에 발표된 역학조사에 따르면요. 고립된 노인이 느끼는 외로움은 고혈압이나 비만보다 사망 위험을 훨씬 더 높인다고 해요. 뇌 과학계에서도 이미 입증된 사실이지만 우리 뇌는 우리가 칼에 베었을 때 느끼는 신체적 통증과 사람에게 거절당했을 때 느끼는 사회적 고통을 똑같이 처리합니다. 뇌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몸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통증인 셈이죠. 결국 노년의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다루는 일은 단순히 기분을 전환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비상신호이자 생존을 위한 투쟁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분산시키고 나만의 심리적 방어벽을 세울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나만의 심리적 방어벽을 세울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무조건 사람을 많이 만나서 외로움을 달래는 게 정답일까요? 사실 여기에는 아주 정교한 주량의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회성을 성격에 좋고 나쁨으로 이해하지만요. 심리학적으로 사회성은 우리 마음의 에너지 탱크 용량과 같습니다. 자동차를 몰 때 연료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듯이 우리 마음의 에너지도 그 한계를 명확히 알아야 하죠. 사람을 만나는 일은 술을 마시는 것과 아주 비슷해요. 사람마다 감당할 수 있는 주량이 다르듯이 사회적 에너지의 소모 속도도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이 에너지의 효율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친구들과 온종일 어울려도 에너지가 샘솟는 반면에요. 어떤 분들은 단 1시간만 대화를 나누고 와도 며칠 동안 누워 있어야 할 만큼 진이 빠지기도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내향적인지 외향적인지가 아니라 나의 사회적 주량이 현재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일입니다. 내향적인 분들이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한다고 오해받곤 하죠.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내향적인 분들도 즐겁고 따뜻한 만남을 아주 좋아합니다. 다만 에너지를 쓰는 효율이 낮을 뿐이죠. 한 주에 감당할 수 있는 모임의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만약 내 주량이 일주일에 2번인데 3번, 4번 억지로 모임에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즐거움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 사회적 주량을 관리하는 건 생존의 문제가 되죠. 젊을 때는 사회적 실수를 해도 열정이나 미숙함으로 이해받을 여지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성숙함이 요구되는 나이에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로 사람을 만나면 본의 아니게 불친절하거나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월요일에 만난 사람에게는 천사였는데 금요일에 만난 사람에게는 짜증 섞인 표정만 보일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것이 반복되면 주변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기 시작하고요. 결국 소중한 관계들이 하나둘 끊어지면서 우리는 자초한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사회적 번아웃이 노인 우울증과 외로움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몇 번의 만남이 가장 적당한가?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에너지를 얻는가 아니면 소모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곧 여러분의 심리적 방어선이 됩니다. 진정한 사회성은 모든 사람에게 비위를 맞추는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에너지를 소중한 사람들에게 끝까지 건강하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내 에너지가 바닥났을 때는 정중하게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하죠. 그래야만 외로움이라는 늪에 깊게 빠지지 않고 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늪에 깊게 빠지지 않고 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찾아온 외로움을 대할 때는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무조건 도망쳐야 할까요? 아니면 그 안에서 무언가 찾아내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외로움과 고독의 그 한 끗 차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많은 분이 이 두 단어를 비슷하게 쓰시지만요. 심리학적으로 이 둘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외로움은 나 혼자 버려져서 아무 생각이 없고 마음이 멈춰버린 고통스러운 상태를 말해요. 반면 고독은 혼자 있는 시간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안에서 내 생각을 깊게 발전시키는 능동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외로움은 견디는 것이고 고독은 즐기는 것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왜 노년에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연습을 해야 할까요? 그건 혼자 있는 시간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결국 외로움에 등 떠밀려 나쁜 관계로 도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마음에도 없는 모임에 집착하고 그 안에서 상처받고 다시 사람을 불신하며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버리는 최악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나만의 고독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주로 무엇을 하시나요? 단순히 텔레비전을 보거나 전화기만 쳐다보는 건 진정한 의미의 고독이 아닙니다. 독서나 정원 가꾸기 혹은 나만의 작은 취미 활동처럼 혼자 있어도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만큼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해요. 이런 활동들은 우리 마음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문화나 여가 생활에 시간과 관심을 써야 하는 진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풍부한 분들일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고독의 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취미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여전히 외롭다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그건 그 활동의 목적이 나를 향해 있지 않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일 때 그렇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감탄을 자아내기 위한 활동은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을 불러올 뿐이죠. 타인의 인정을 받아야만 내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삶은 우리를 영원히 외롭게 만듭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남의 감탄에 목매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나한테 감탄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성장했다는 걸 느낄 때, 몰랐던 사실을 새로 알게 되었을 때 느끼는 그 뿌듯한 성취감 말이죠. 경쟁적인 모임이 아니라 오롯이 나의 성장을 위한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외로움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비로소 외로움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립된 마음을 치료하는 데는 생각보다 단순하고 물리적인 방법이 아주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한 결과 의외로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바로 수면이었습니다. 잠을 못 자면 왜 더 외로워지는 걸까요?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외로움을 순수하게 마음의 영역이라고만 생각하죠. 하지만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외로움은 아주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잠과 외로움의 관계는 상상 이상으로 밀접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분들일수록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고립감을 더 강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우리 뇌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담당하는 부위의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표정을 읽거나 감정을 공감하는 능력이 무뎌지면서 타인을 위협적이거나 귀찮은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결국 스스로 벽을 쌓게 되고 그 벽 안에서 지독한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노년이 외로움의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제대로 잔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냥 누워만 있다고 잠이 오는 건 아니죠. 잠을 잘 자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고 역량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햇볕을 쬐고 낮 동안 적당히 몸을 움직여야 하죠. 단순히 잠이 안 온다고 걱정만 하는 건 공부를 안 하면서 성적이 안 나온다고 걱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면은 우리 뇌가 자신을 청소하고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외로움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역시 생리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가장 흔한 조언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말처럼 힘 빠지는 조언도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내가 받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스트레스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통제권입니다. 심리학에서 스트레스는 내가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했을 때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들의 총합이에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내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면 스트레스는 현저히 줄어듭니다. 반대로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내가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느끼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예를 들어 자녀의 장래가 걱정되는 건 내가 그들의 삶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영리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상황 전체를 바꿀 수 없다면 아주 작은 부분에서라도 나의 통제권을 회복하는 연습을 해야 해요. 아주 작은 부분에서라도 나의 통제권을 회복하는 연습을 해야 해요. 거창한 변화를 꿈꾸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일들에 집중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 침구를 정리하거나 화분에 물을 주는 것조차도 우리 뇌에는 내가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줍니다. 우리가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하나 있죠. 바로 큰 스트레스를 한꺼번에 큰 변화로 해결하려는 겁니다. 갑자기 살던 곳을 떠나거나 큰 돈을 써서 기분을 전환하려는 식이죠. 하지만 낯선 환경은 오히려 우리에게서 통제권을 더 많이 앗아갑니다.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지면 스트레스는 배가 되죠.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의 핵심은 작고 구체적인 변화에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변화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변의 공간을 조금 다르게 써보는 겁니다. 익숙한 길 대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옆 동네 골목길을 걸어보는 것처럼 말이죠. 왜 굳이 안 가본 길을 가야 할까요? 거기에는 우리 뇌를 깨우고 스트레스의 사슬을 끊어내는 놀라운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왜 우리는 걷거나 장소를 옮겨야 할까요? 그건 우리 뇌가 물리적인 이동을 심리적인 변화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평소에 가보지 않았던 골목길이나 옆길을 걷는 행위는 우리 뇌에 아주 신선한 자극을 줍니다. 새로운 풍경을 보며 어디로 갈지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통제권이 조금씩 회복되는 거죠. 거창한 여행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매일 가던 공원이 아니라 시장통의 좁은 길이나 한적한 주택가 길을 걸어보세요. 이 짧은 산책이 우리 뇌에는 아주 강력한 환기작용을 합니다. 내가 모르는 길을 스스로 탐색하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과정은 뇌에게 야, 너는 아직 네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잘 헤쳐나갈 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 해소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예요. 또한 스트레스 관리에는 만병통치약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듯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방식과 해소하는 방법도 제각각이죠. 어떤 분들은 땀을 흘려야 풀리고 어떤 분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풀립니다. 중요한 건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목록을 구축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내게 가장 효과적인 처방전이 무엇인지 스스로 기록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갑작스러운 시련이 닥쳐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크게 흔들리지 않고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뇌의 독특한 특징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뇌는 사람 때문에 겪는 사회적 고통을 뼈가 부러지거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신체적 고통과 똑같이 인식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정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몸이 다친 환자를 치료하듯이 나를 정성껏 돌봐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길을 걷다 크게 넘어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병원에 가고 맛있는 걸 먹으며 충분히 쉬겠죠.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어제 나 마음의 덤프트럭에 치였어라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부러진 뼈를 맞추듯 잘 자고 잘 먹고 뭉친 근육을 풀어줘야 합니다. 정신력으로 무조건 이겨내겠다는 생각은 부러진 다리로 마라톤을 뛰겠다는 것만큼이나 무모하고 위험한 생각이에요. 실제로 몸을 따뜻하게 하거나 가벼운 체조를 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마음의 문제는 마음으로만 풀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세요. 때로는 따뜻한 물로 하는 목욕이나 정성스러운 한 끼, 식사가 100마디 위로보다 훨씬 더 강력한 치유의 힘을 발휘합니다. 몸을 먼저 돌보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선택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술이죠. 하지만 술은 아주 조심해서 다뤄야 하는 도구입니다. 기본적으로 술은 우리 뇌를 진정시키는 진정제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우리를 절제하게 만드는 뇌의 제어 장치를 먼저 잠재워 버립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평소보다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자녀나 배우자에게 모진 말을 하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를 풀려고 마신 술 때문에 다음날 더 큰 후회와 스트레스를 받는 악순환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술로 스트레스를 풀고 싶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내 상황을 전혀 모르는 사람과 마시거나 가볍게 즐겨야 합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과 마시면 결국 속에 있는 원망이 터져 나오기 쉽거든요. 대신 내 일과 무관한 친구 혹은 나의 배경을 모르는 사람과 만나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며 술잔을 기울이세요. 그래야 내 안의 분노가 폭발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휘발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을 모르는 사람에게 내 고민을 조금씩 설명하다 보면요, 신기하게도 객관적인 시각이 생깁니다. 아,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혹은 내가 너무 예민했네라는 성찰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관계의 다양성이 주는 축복입니다. 내가 소속된 집단이 하나뿐이라면 우리는 그 안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갇혀버립니다. 하지만 다양한 관계의 그물을 가진 사람은 언제든 다른 곳으로 대피할 수 있죠. 다양한 관계의 그물을 가진 사람은 언제든 다른 곳으로 대피할 수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삶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사소하지만 위대한 습관들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시간이 없거나 몸이 무거워서 스트레스를 못 푼다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화장실은 다녀오셨나요? 화장실 갈 정도의 짧은 시간만 있어도 우리 뇌의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는 신호는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는 거창한 의식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틈새 습관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단 1분이라도 좋습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오는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아니면 내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오늘도 고생 많았어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세요. 우리 뇌는 의외로 단순해서 주인이 나를 돌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해도 즉시 스트레스 방어 모드로 전환합니다. 자포자기하지 않고 무언가 하려고 시도하는 그 성의를 우리 뇌는 가장 높게 평가하죠. 이것을 전문 용어로 자아와 뇌의 협력적 관계라고 합니다. 뇌를 통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최고의 동반자로 대접해 주세요. 야, 나 참 성에 있다 그래.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외로움을 버텨줄게. 이런 내면의 대화가 가능해질 때 우리는 어떤 시련 앞에서도 담담해질 수 있습니다. 나 자신과의 화해, 그것이 스트레스 관리의 종착역입니다. 또한 평소에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해두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단순히 여행 가기처럼 큰 목표 말고 말이죠. 갓 구운 빵 냄새 맡기 좋아하는 펜으로 달력에 표시하기, 깨끗하게 세탁된 수건의 촉감 느끼기처럼 아주 사소한 것들 말이에요. 이런 소소한 즐거움들이 촘촘하게 박혀있는 일상은 웬만한 스트레스에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외로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외롭다는 느낌이 들 때 즉시 사람을 찾아 나서기보다 먼저 내 주변을 정돈해 보세요. 깨끗하게 치워진 방과 정갈하게 차려진 식탁은 나 스스로를 대접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타인도 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가득 채울 때 비로소 사라지는 감정이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이겨낼 준비가 되었습니다. 통제권을 되찾는 작은 시도들, 나만의 사회적 주량 지키기 고독을 즐기는 기술, 그리고 나를 환자처럼 소중히 대하는 태도까지. 이 모든 방법은 결국 하나를 향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공 자리를 타인에게 내어주지 않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주인공 자리를 타인에게 내어주지 않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의 스트레스와 외로움이라는 두 마리 괴물을 다루는 법에 대해 아주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셨나요? 사실 이 괴물들은 우리가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우리 삶을 지탱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함께 걸어가야 할 동반자들입니다. 스트레스가 있다는 건 내가 그만큼 삶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고 있다는 증거이고요. 외로움을 느낀다는 건 내가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이 감정들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대신 내가 지금 에너지가 좀 부족하구나, 혹은 내가 지금 내면의 성장이 필요하구나 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2026년이라는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높은 성적이나 많은 재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대신 흔들리는 마음을 스스로 다잡고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심리적 회복 탄력성이야말로 가장 귀한 자산이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 곳간에 든든한 비상식량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건 기록의 힘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생각들, 내가 시도해보고 싶은 방법들을 꼭 메모해 두세요. 기록되지 않은 생각은 금방 사라지지만 종이에 적힌 글자는 힘든 순간 여러분을 붙잡아주는 밧줄이 되어줄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행복한가? 나는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할 때 가장 나다운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채워나가며 여러분만의 인생 지도를 그려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아주 흥미로워하실 주제를 들고 오겠습니다. 바로 성공에 더 가까워지는 심리학입니다. 우리가 왜 성공을 열망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지 뇌과학과 심리학의 관점에서 아주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오늘 배운 스트레스 관리법과 외로움 극복법이 그 성공으로 가는 길에 든든한 기초가 되어줄 겁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밤은 다른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가장 편안하고 깊은 잠을 선물해 주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잘 주무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인생의 파도는 계속해서 밀려오겠지만 이제 여러분에게는 그 파도를 넘을 수 있는 멋진 서핑보드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